제가 간만에 그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맛보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 혹은 이제 그 인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소설인데요. 이 사람은 임레 케르테스, 저한테는 되게 낯선 작가입니다. 헝가리 작가이고요.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고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이제 일정 기간 지냈고, 그 체험을 이제 토대로 한 운명 사부작이 있답니다. 요거 운명이랑, 그 다음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뭐 좌절, 이런 것들이 민음사 세계문학에 이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이제 책은 사놓고, 읽지 않았는데 제가 영상 하나 찍었잖아요. 벨라타르 감독의 사탄탱고. 그거를 읽고서 이제 그 헝가리 문학 이런 것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누가 있나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있고, 마침 이제 그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업 진도에 이르러 가지고 접점이 있는 것 같아서 펼쳤는데, 네. 이런 게 소설 읽는 즐거움이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책을 읽는다는 것 전체의 어떤 그 효용, 뭐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책을 읽는가라고 물을 때 준비된 답안들이 있을 거예요.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맞다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하려니까 단어가 안 떠올라서, 제가 생각하는 답은 뭐냐면 그냥 읽는 거예요. 우린 사람이니까,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그냥 읽는 거는 그만큼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활동이고요. 사르트르 말대로 이거는 그냥 인간의 일인 거죠. 글을 읽고 쓴다는 게. 근데 하고 많은 글 중에서 왜 소설인가라고 물으면은 이제 전 직업이니까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 우리가 간접 체험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쭉 살면서 이제 죽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체험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여행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볼 수도 있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인위적인 체험은 어떤 의미에서 또 진짜 체험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요는 우리의 경험, 체험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소설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고,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뭐 예컨대 연애하는 부분에 중점을 둘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결혼하고 나서 사는 부분에 또 중점을 둘 수도 있을 것이고, 죽어가는 순간에 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국가에 맞출 수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법적인 부분들, 화법의 문제들, 문체의 문제들, 이런 게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가장 이제 본질적인 그 소설을 읽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일종의 추체험입니다. 그 공감하고 상상하고 하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요. 이거를 책을 읽고, 그러니까 활자를 이렇게 접하면서 그 경험을 한다는 거는 대단히 뛰어난 공감 능력과 상상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소설을 또 잘 읽는 것도 아니에요. 이때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뭐 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협소한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그 학습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소설을 공감하는 건 아니에요. 또한 모든 사람이 또 다 소설을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소설의 일종의 효용, 쓸모를 타인의 삶에 대한 추체험 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뭡니까? 그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삶을 이제 풍요롭게 하는 거죠. 남의 불행을 보고서 이렇게 내가 행복해하고 다행이다 생각하면 나 자신이 좀 찌질하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이렇게 현실 속에서 특히 또 가까운 사람 혹은 비교적 가까운 사람의 뭐 불운을 보고서 내가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찌질하게 느껴지는데, 소설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 놓고 다행스러워 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도 이제 이 소설이 굉장히 압도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홀로코스트 문학이라고 칭하는 거, 요즘은 쇼와 문학이라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전공자들도 쇼와라고 부르더라고요. 차이는 홀로코스트는 왕창 죽였다예요.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의 서사인 거죠. 한편으로는 그 용어 자체가, 쇼와는 우리가 왕창 당했다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의 이제 용어 설정입니다. 여하튼 이제 그 맥락에 속하는 많은 문학들, 기록 문학들이 있는데, 요거는 소설이고요. 당연히 네, 소설인데요. 화자가 14세 소년으로 설정이 돼 있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살고 있던 유대인 소년입니다. 그냥 먹고 살만한 집에 상당히 부유한 수준의 사업가 뭐 그런 집의 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인사의 불행이라면 불행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두 분이 다 다른 사람하고 재혼한 상황이고, 이 제르지 소녀는 아빠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사니까 새엄마랑 같이 사는 거죠. 뭐 그 다음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소설이 시작할 때 첫 문장은 오늘 내가 학교에 못 갔다 가 아니라 학교에 갔는데,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아버지가 노동소집을 이제 당해가지고 나 오늘 학교에 못 간다고 왔는데 못 간다고 조퇴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담임 선생님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조퇴시켜 주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고 독일이 어디예요? 헝가리까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소년이 묘사하는 걸 보면은 이 벌써 노란 별 완장을 이제 차고 있는 상태고요. 유대인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를 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괄호쳐지는, 계속 차별받는 그런 이제 일상이 진행되던 중에 아버지는 이제 그 노동소집이 되고 자기는 이제 새엄마랑 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친엄마가 있습니다. 친엄마를 이제 간간히 보러 가는데, 한편 이제 친엄마 입장에서는 아빠가 없는데 그럼 얘가 새엄마랑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엄마랑 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을 아빠가 가지고 갔는데 내가 지금 또 엄마한테로 가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재혼을 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가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부하 직원인지 뭐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인지 거래처 사람인지 이런 건 제가 놓쳤는데, 쉐터 씨인가 하는 어떤 남자분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제 아버지가 인사를 하거든요. 내가 없는 동안 가족을 좀 잘 돌봐주라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떠난 다음에 새엄마에게 굉장히 친절하죠. 이분이 S씨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친절하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느낌이 살풋.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그거에 되게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썸을 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포착이 돼가지고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공자니까 기법적으로 볼 때 화법상의 어떤 특징을 꼽을 때 성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른들이 이렇게 조감하는, 가해자 입장이든 피해자의 입장이든 어른들이 조감하는 그 아우슈비츠 관련, 이 유대인 관련 그 유대인 학살 관련 콘텐츠는 굉장히 많이 접했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담담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이런 얘기를 이제 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겠다 싶죠. 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학교가 아니라 공장으로 가라 이렇게 돼요. 그럼 셔틀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가죠. 공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3장입니다. 소설에서 3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중무장한 군인들이 세우는 거죠. 좀 쎄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겠죠. 니들 일로 타 해갖고 일로 가고, 어디로 가지? 그냥 가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차 타고 쭉 가다가 기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행이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제일 급한 게 제가 중간에 조금 스킵하긴 했는데요. 속독하긴 했는데 제일 이제 급한 게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이 갈증이 정말 너무 문제고, 그 다음에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되게 심각하잖아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찬 그 교통수단 안에서 대소변을 해결한다는 게 여간 심각한 게 아니고, 참 액체와 고체의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변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해서 그럼 생리적인 현상은 소변만 어떻게 요 구석탱이에서 보도록 하자 합의를 했지만, 합의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고체가 있잖아요, 고체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엄청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화자를 14세 소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아마 이거는 나이나 이런 거에 어떤 특수성이기도 하겠지만, 이 화자, 소년, 죄르지의 어떤 성격적 특수성이겠죠. 너무 과격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잔인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괄호를 치고 말하자면 넘어갑니다. 너무 이제 여행이 고됐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어떤 안도감 같은 게 들어야 되잖아요. 드디어 끝났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가 도착한 곳은 바로 그것이죠. 이곳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아우슈비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 아우슈비츠라는 역사적 배경이 없었으면은 이 소설은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성장 소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화자가 앞으로 무엇으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예술가 소설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소녀가
엄마와 그 다음에 그 젊은 남자의 그런 애틋한 감정 같은 거를 얘기한 우리 짧은 소설 있잖아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네,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같은 경우에도 그 어린 예술가 스티븐 히어로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이제,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아이가 선생님한테 체벌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무슨 돋보기 안경을, 걔가 되게 심각한데 시력이, 그 안경을 안 가져왔든가 뭐 준비를 안 했든가라는 이유로 이렇게 서가지고 회초리를 맞아요. 근데 자기는 거짓말한 게 아닌데 선생님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든가 해가지고 심하게 체벌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우슈비츠가 아니라면은 뭐 어린아이들이 겪는 그런 것들을 묘사한 성장소설이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사장이죠. 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이제 스토리가 됩니다. 뭐냐면 도착한 곳은 아우슈비츠인데 어떻게 해서 거긴가에는 겨우 3일인가 머물게 되고요. 얘는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부헨발트, 그 다음에는 또 자이츠로 이동을 하고 해서 그 죄르지가 수용소에서 보낸 시간은 총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14세 소년, 중학생이죠. 중학생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할아버지가 돼 있었다고. 그거를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인지하는 게, 나와서,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나와서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 보고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저는 내 얼굴이 왜 저렇지라고. 예,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이럴 수 있잖아요. 엄마야, 내가 왜 이렇게 할머니지? 이거는 뭐 아주 이제 다반사고, 엄마야, 내 배가 왜 이래? 저거 무슨 일이야, 저게? 이런 일이 많은데, 그 정도로 한편으로는 되게 담담하게 이 화자가 얘기를 해요. 그게 참 이제 이 소설의 가장 큰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전 세계사의, 이 세계사를 통틀어 가장 큰 참사였잖아요. 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남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화자가 너무나도 담담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읽기가 편했던 거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역설적으로 문학적인 감동이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게, 그 여기에 보니까는 민음사에서 그 광고 문구로 뽑아놓은 게, 아우슈비츠에도 일상이 있었다. 수용소에도 일상이 존재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던데 아주 똑같습니다. 저기 스탈린치아, 그렇게 이제 끔찍한 지옥 같던 그 수용소에도 바로 일상이 있었다. 소중한 거는 이 하루하루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그게 이제 참 마음에 들고, 그거를 이제 아이가 묘사를 잘하죠. 그리고 이제 그 수용소 아이가 생활하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 어쩌면 이 아이의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물론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크게 어쩌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뭐 사람이 이렇게 오면 일단 골라내요. 골라내서 이제 노동 가능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또 가르고요. 아닌 사람은 그냥 바로 수용소로 보내는데, 저기가 굴뚝이 있고 연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무슨 공장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다, 저건 정말 태우는 곳이다. 무엇을 태우는가? 시신을 태우는 곳이다. 그 다음에 너는 몇 살이냐? 14살인데 16살이라고 속여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판정이 돼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먼 미래를 보지 않아요. 오늘 하루,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아우슈비츠에서 3일 있는 동안에 나는 이 수용소에 뭐뭐뭐를 다 깨버렸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화장실은 어떻고 밥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빵을 하나 주는데, 이 빵을 따뜻한 커피랑 먹으려면은 참아야 돼요. 커피는 내일 아침에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넣어놓고 호주머니에 넣고 참을 때도 내 손이 이 빵을 타맞지 않도록 또 굉장히 막 감시를 해야 돼요. 지금 먹어버리면 내일 아침에 따뜻한 커피와 이 빵을 같이 먹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프라든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는 이제 그 수프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수용소 생활을 쭉 묘사를 한 다음에 이 소설의 이제 마지막 9장인데요. 먼저 이제 아이가 수용소 밖으로 나갑니다. 나갔는데 모두가 나를 동정하고, 모두가 다 나에게 너 그 과거를 잊어라. 앞으로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너 도대체 그 지옥에서 어떻게 살았니? 얘기를 좀 해봐라. 근데 아이가 지옥요? 지옥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반문해요. 그래, 지옥 말이야. 그 지옥이 어땠는지 묘사를 해봐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무례해요. 네, 저도 그 무례한 1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면서 정말 반성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소설의 효용, 소설의 쓸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데, 나 역시 이렇게 짐승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불행에 처한 사람, 혹은 불행에 처했다가 이제 간신히 해방된 사람을 들쑤셔 후벼 팠던 아주 나쁜 일인 중에 하나였구나. 그리고 내가 겪는 지금 어떤 불행들은, 특히 아이와 관련해서 그런 불운들은 어쩌면 그거에 대한 그 도미노처럼 돌아오는 응당한 어떤 처벌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무례한 게, 아이가 지금 막 나왔잖아요. 근데 그곳은 어땠어 하고 막 자꾸 찌르는 거예요. 한편으로 아이는 되게 말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을 건데 막 자기들이 궁금하니까 막 묻는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위로해 주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선의에서. 하지만 선의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오지랖일 뿐인 거거든요. 오지랖 넓은 간섭일 뿐인데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년이 좀 비교적 시니컬한 거죠. 하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책의 268페이지입니다. 지옥이라고요? 그렇다면 지옥은 지겨울 시간이 없는 장소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우슈비츠는 지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강제 수용소에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조금은 지겨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지겨웠다는 거, 아 이건 뭐지? 하고 좀 딴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거는 지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살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이제 아버지는 독일 어디어디에서 조금 고생을 하다가 결국 어디어디 수용소에서 죽었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그 아까 뭐 슈트신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슈펠만인가 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너무 힘든 일 겪은 줄 아는데 그건 이미 끝난 일이니까 이제 잊고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인데 내 기억에다 대고서 명령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잊어라, 사라져라, 이거는 되지 않는 건데.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받아쳐요. 저는 특히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끔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저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버텼을 따름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이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가는 방식은 달라요. 시간을 세는 방식은 다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느냐는 다르지만은 그 순간순간을 처절하게 살아냈다는 점에서는 수용소 바깥에 너나 수용소 안에 있었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이도 그렇죠. 70몇 살, 80몇 살 된 할아버지 너나 10몇 살 된 나 소년이나 그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1분 1분을 그렇게 세면서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엔 시간 차이의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체 검사 받던 거면 뭐 그런 걸 회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의 주제인데요. 소설 제목이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르지가 운명과 자유의 변증법,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282쪽인데요. 운명이 있다면 자유란 없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자유가 있다면 운명이란 없다. 우리 자신이 곧 운명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저자의 그 입장은 후자로 기우는 것 같죠. 그죠? 자유가 있다면 운명이 없고 우리 자신이 곧 운명이다. 여기서 운명과 자유의 변증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때 자유는 자유의지에 더 가까운 거죠.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어떤 그런 계획, 희망, 할 수 있다는 신뢰,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운명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면 나의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이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탈출한다 하더라도 나는 어차피 독일군의 총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다 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명하고 자유를 이제 대립되는 걸로 딱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장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화자의 입장은 어떠한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도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은 그 운명이란 없는 거나 다름없다. 우리 자신이 곧 운명이다. 이고요. 뭐 니체가 당연히 떠오릅니다. 아모르 파티죠. 아모르 파티. 운명에 너의 운명을 사랑해라. 너의 운명으로 도피하라. 이제 그 문장이 또한 이제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의 제목이 운명이니까 이게 원제는 운명 없음인가요? 제가 헝가리어를 전혀 모르고 그 벨라타르 사탄 탱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헝가리어가 진심 한 개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폴란드어나 체코어나 이런 쪽은 이렇게 들으면은 어휘 같은 거 조금 포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막이랑 같이 들으면. 근데 뭐 이건 당최 하나도 안 들리는 언어인데 보니까 어족 자체가 슬라브 어족이 아니라
피누구로 좀 뭔가 다른 오족이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운명이 아니라 운명 없음 뭐 그런 뜻이라고는 하는데요. 이제 제목으로는 이게 더 깔끔하죠. 더군다나 이제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품은 어쨌거나 그 독자들한테 인상을 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뭐 마음에 들고요. 이거 말고 좌절, 그것도 이렇게 고개를 돌린 그 얼굴과 좌절이라는 두 음절로 구성된 한 단어의 그 무게가 엄청나게 진짜 강하더라고요.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 죄르즈는 이제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집도 없어지고 아버지도 죽었고 새엄마는 결혼을 했으니까 친모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생모를 찾아가는 길에 이러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소설의 마지막인데요. 나는 틀림없이 어머니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극복하지 못할 불가능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아갈 길 저만치에 행복이 피해갈 수 없는 덫처럼 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안다. 그리고 행복이 나를 기다리는데 그 모양새도 뭐 꽃이 아니죠. 저기 뒤에 피어있는 저런 국화꽃처럼 이런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덫처럼 내가 아무리 불행해지고 싶어도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행복해질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왜냐하면 그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안다 라고 썼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스실 굴뚝 옆에서의 고통스러운 휴식 시간에도 행복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읽을게요. 가스실 굴뚝 옆에서의 고통스러운 휴식 시간에도 행복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내게 수용소에서의 역경과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만 묻는다. 나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가장 기억할 만한 일들로 남아있는데 말이다. 이때 이제 기억할 만한 일이라는 거는 좋은 의미인 거죠. 그죠? 그때 휴식 시간이 너무 짜릿했다. 그리고 그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말하는 대로 열심히 그 강제 노동을 하던 중에 저녁에 이렇게 그 노을을 보고서 모두 감탄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행복의 순간들 있죠.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 사람들이 나중에 묻는다면 그때는 강제 수용소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이 묻는다면 그리고 내가 잊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막 불행과 고통과 막 이런 것에 대해서만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더 시니컬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소설을 10년 넘게 쓴 모양이더라고요. 운명이라는 소설을. 그리고 아마 이제 이게 좀 반응이 좋으니까 그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기도나 뭐 좌절이나 이런 걸 쓰고 그 밖에 여러 작품을 썼지만 아마 이제 주된 작품 이걸로 가지고 어떤 문학적인 평가를 받아서 노벨상까지 이제 받은 모양이던데요. 헝가리라는 그런 문화의 그 국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관련해서 떠오르는 거는 그 부다예요. 그 부다. 그래도 부다페스트 호텔. 물론 그거는 헝가리를 아주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부다가 들어가잖아요. 부다페스트 헝가리 제국이 들어가고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벨라타르에 사실은 이끌려서 이제 읽은 소설이지만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의 전공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학과 경험. 문학과 소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소설을 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 한정된 경험을 넘어서고 싶은 욕구 때문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 거라고 작가들이 상상하는지 SF 소설 이런 거 아주 대표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추체험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이반 데니소비치도 그렇고 이 운명도 그렇고 소설 자체가 거의 다큐멘터리 기록 문학에 이제 가깝고 이 운명 같은 경우에는 소설적 가공이 뭐 많이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한편으로 쓴 거잖아요. 뭐 솔제니치는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이제 그 포로로 스파이로 원래 독일군 포로였는데 이제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반 데니소비치를 내세웠는데 본인도 비슷하게 수용소 생활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자기의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이제 소설로 썼는데 이런 걸 우리가 자전 소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오토픽션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학적 가공에 반대한다. 이런 미학화에 반대한다. 소설화에 반대한다. 내 삶을 내가 너한테 말한 그 말을 소설화하는 거에 반대한다라고 이제 제가 정지동 관련해서 짧게 이제 영상을 찍은 거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짧게 얘기한 게 있는데 소설 바깥의 일이고요. 이제 소설만 놓고 보자면은 작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경험한 거를 써야죠. 그게 직업인데. 그리고 작가의 상상력에 미쳐는
체험입니다, 체험. 당연히 체험이죠. 그 체험은 직접 체험도 있고 간접 체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체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작권이 있는 거, 어떤 영화를 봤다든지 어떤 소설을 읽었다든지 혹은 뭐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나 이런 거 많이 보니까 그런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가져왔다든지 하면은 레퍼런스, 출처를 밝혀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작가의 체험이 녹아든 자전소설의 경우에는 순전히 문학적인 차원에서 이런 식의 비판 아닌 비판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문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거죠. 진정성은 엄청나죠. 자기들이 직접 겪은 일을 썼으니까 진짜로 살과 뼈를 갈아가지고 쓴 소설이잖아요. 솔제니츠는 뭐 계속 수용소에 있으면서 수용소에서 고생도 하고 암 걸려가지고 암병동 가고 그래서 또 그 암병동 갔던 얘기 갖고 소설 쓰고 그래서 전에 학생들 발표를 시켰더니 솔제니츠인을 약간 대거리하는 입장이죠. 디스하는 입장에서 아니 당행소설 재단한 게 뭐 있어. 그냥 자기가 겪은 일 뭐 그대로 쓴 거잖아. 이거 뭐 기법이 있어, 문체가 있어, 뭐 무슨 특이한 구성이 있어, 뭐 소설적 긴장도 없고, 야 나라도 수용소 보냈으면 나라도 이런 소설 쓰겠네 라고 이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약간 그룹처럼 해갖고 친구랑 같이 발표를 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경영대 남학생 둘이었는데 저도 되게 발표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화답을 하자면은요. 작가가 그런 경험을 있죠. 할 수 있는 건 한편으로 천운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천운인데요. 이 임내 케르테스인가요?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솔제니친도 마찬가지도 두 사람 다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것도 기적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경험을 하고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도 또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도스옙스키나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솔제니친도 그렇고요. 이 작가도 마찬가지죠. 이 헝가리 작가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어떤 소설이 뛰어나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겪은 경험의 덩어리가 너무나도 또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 소설을 들추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들, 보통 그건 이제 역사적인 경험이기가 쉽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콘텐츠가 널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개를 픽을 해서 볼 때는, 골라서 볼 때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이거는 뭐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솔제니친 같은 경우는 문체가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논문 결국 실게 됐는데 그 도스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과 비교해서 읽으면은 이렇게 그 평범한 사람, 비범한 운명에 처해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평하게 다루는 거를 되게 잘해요, 솔제니친이. 도스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은 정말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은 비범한 얘기를 잘하잖아요. 비범한 인간의 비범한 순간들을 잘 포착하는데 솔제니친은 이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사회에서 평범하게 잘 살았을 건데 아무 이야기가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수용소에 갇히는 순간 자기 이야기가 생기지만 그 얘기조차도 뭡니까? 숫자하고 알파벳으로 환원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이 히어로, 주인공이 아니라 인물이 다 하나하나의 그냥 유형으로만 정리되는 그런 시공간을 굉장히 잘 포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덩케르크죠. 이동진이 해설하는 그 덩케르크인데요. 굉장히 평등해요, 인물들이. 딱히 도드라지는 주인공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사 자체가 생환 작전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아서 돌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본국으로.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이 수용소 안에 다양한 군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주인공이 인간 덩어리. 그 점에서 굉장히 또 소비에트 소설이 연상되는, SR 소설이 연상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에 그 솔제니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도스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을 읽으면서 역설적으로 솔제니친은 이런 장르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었구나라는 이제 하나의 그 진심으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가 문체인데 이거는 이제 14세 소년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또 평이한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작가 자신의 그냥 문체인 거죠. 어렵게 말하지 못해서 혹은 굳이 어렵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못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 평이한 문체 때문에 노동자들도 읽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제 계급적으로 봤을 때 노동자들이고요. 연령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이제 보편적인 문학이 완성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현 수위도 중요한데 이것도 그렇고 막 너무 막 잔인하거나 멋이기 거시기 한 내용들은 다 뺐어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거 참 잘한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어떤 문학이나 콘텐츠가 좀 요즘 너무 과격해가지고 표현 수위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건전한 표현 수위의 콘텐츠가 요청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생각도 좀 해보고요. 곁들여서. 그 점에서도 이게 되게 좋은 소설이고, 이런 게 이제 세문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보세요. 얼마나 얇아요. 이것도 아예 1년을 요만큼으로 한 300쪽? 네, 진짜 딱 300이네. 해설 안 들어가면 300 안 되는데, 진짜 딱 300쪽에 이제 담아냈는데, 뭐 가성비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권해드리고, 요건 뭐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다 보니까 이 채널에 꼼꼼하게 이제 읽고 써놓은 게 아니라 읽고 찍어둔 게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체험과 문학 혹은 체험과 소설, 경험과 소설 이렇게 달까 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험이라는 것이 90% 이상 쓴 그런 소설이라는 점에서는 또한 그 점에도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경험조차도 한편으로는 부러울 수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을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너무나도 험한 경험을 한 것도 맞지만은 그 속에서도 뭡니까? 그거는 지옥은 아니었다라고. 그리고 거기서도 어쨌거나 행복이 있었다라고. 이런 귀한 진리를 이렇게 생기롭게 체험할 수 있는 행운을 또 아무나 갖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게 이제 또한 문학의 힘이기도 한 거고요. 두 작품 같이 소개합니다.